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문득 10년 전, 20년 전 일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한 실수인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니체는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있는 게 복이라뇨.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말하는 건 무책임하게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붙들려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실수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성장했고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기억을 꺼내어 후회하며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그건 배움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과거는 교과서일 뿐, 감옥이 아니다. 교과서는 필요할 때 펼쳐보면 됩니다. 하지만 감옥은 우리를 가둡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시간 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건 배우고 이제는 그 방을 나와야 합니다. 후회에 대해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에 왜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왜를 찾는데 평생을 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미완성인 채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후회를 버리는 게 아니라 후회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고마워. 이제 가도 돼.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보내는 거지요. 후회가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걸까? 만약 괴롭히기만 한다면 조용히 말해볼 수 있지요. 그래,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후회의 내용을 노트에 간단히 적고 마지막에 배운 점을 써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덮는 거지요. 이제 그건 교과서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가끔 필요하면 펼쳐볼 수 있지만 매일 그 페이지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실수를 떠올리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현재에 집중하며 시작할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집중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망각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입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후회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망각을 통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선택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진짜 사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선택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거짓된 말들은 독과 같습니다.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진짜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황에 대한 거짓말도 안 좋은 것이지만 마음에 대한 거짓말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몸은 아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파도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하면 조용히 썩어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라. 진리를 사랑한다는 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를 향한 의지는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마주하려는 용기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어 라고 당연하게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잤나? 몸이 개운한가? 아니면 피곤한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었어 라고 당연하게 말하지 말고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질문들이 모여서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쯤 거울을 보며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내 마음에 솔직했나?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원래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괜찮아라는 말 대신 지금 이런 기분이 드네라고 정직하게 말해보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건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 솔직함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진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진실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50대가 넘은 지금 더 이상 거짓 위에 삶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때로 두렵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사실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뭔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잘못된 건가? 그 말을 끝까지 듣기가 두렵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담은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환상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거대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편하게 믿어온 생각들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이런 믿음들이 깨지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그동안 그 믿음 위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모습으로만 보려고 하며 진실은 저 멀리 숨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평생 우리 가족은 화목해라고 믿고 살았는데 환갑잔치에서 자녀들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 순간 그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평생 믿어온 화목한 가족이라는 환상이 깨진 거지요. 하지만 며칠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행이었어.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라도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환상이 깨진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막습니다. 아예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진실을 피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아프게 다가올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환상이 깨진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착각 위에 세운 집보다 사실 위에 세운 집이 더 튼튼하니까요. 감추고 숨기는 것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오해받는 것보다 이해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해받는다는 건 내 깊은 고민과 고통까지 상대방이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대들은 왜 나처럼 어렵게 살려고 하는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동정심 때문에 차라리 오해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는 진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 넘어갔던 것, 괜찮은 척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진실을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바로 반박하는 대신 잠시 멈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숨만 들이쉬고 내쉬면서 10초 정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일단 받아들여 보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상 속에 사는 건 편안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진짜 삶은 진실 속에 있습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요즘 배우는 게 많다며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는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는 나는 익숙한 게 좋아. 내 방식이 있어. 그게 맞다고 믿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걸 배울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둘 다 좋은 친구인데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니체는 세상에는 알고 싶어 하는 사람과 믿고 싶어 하는 사람,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태도가 공존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알고 싶어 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믿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하는 태도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태도는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반면 믿고 싶어 하는 태도는 확신을 추구합니다. 이게 맞아. 나는 이걸 믿어.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는 편안합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편안함이 우리를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0세를 넘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뭐 하러 배워라고 했지만 그분은 손주들과 영상통화하고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글자도 작고 버튼도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보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까지 보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 왜 바꿔야 해? 라고 하십니다. 스마트폰도 거부하고 카드도 안 쓰고 인터넷 뱅킹도 안 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알고 싶어 하는 태도가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익숙한 것들에 국한되어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도전하는 자세가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를 넘어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그럴까? 라고 물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라고요.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믿는 것,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위해 쓰고 있나요? 직장에서의 진급을 위해,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나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시간을 내서 질문하고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믿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 편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도 이건 틀렸어 라고 바로 판단하는 대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궁금해해 볼 수 있지요. 믿는 것과 알아보는 것 사이에서 때로는 후자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겁니다. 젊을 때는 무슨 상황이든 해답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칭찬과 비난. 이것은 인간의 미덕인 동시에 인간의 관기이기도 하다. 칭찬과 비난. 이 두 가지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칭찬하고 나쁜 것을 보면 비난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나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에 중독됩니다. 칭찬받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SNS에 좋은 모습만 올리고 완벽한 척하고 행복한 척합니다. 그러다 칭찬이 안 들어오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어떤 사람은 비난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뉴스를 보면 비난하고 정치인을 보면 비난하고 연예인을 보면 비난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보면서도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해? 이건 틀렸어. 저것도 잘못됐어. 칭찬받는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난받는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과 비난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칭찬을 들으면 날아갈 것 같고 비난을 들으면 땅에 꺼질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려. 그 기준이 나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에 본인만의 기준이 절대적인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칭찬 한마디, 비난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한 청년을 가장 확실하게 타락시키는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은 너는 우리와 같아. 잘하고 있어라는 인정이니까요. 반대로 비난에 상처받습니다. 비난은 너는 우리와 달라. 잘못하고 있어라는 배척이니까요.
하지만 50대를 넘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다르게 산다고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무수한 말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받되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받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순간에도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왜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평가 없이 그냥 관찰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네 정도로만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거지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입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좋은 모습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인간의 미덕입니다. 좋은 것을 인정하고 나쁜 것을 지적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기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를 집어삼키니까요.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칭찬에 날아가지도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는 것.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다들 왜 내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나도 뭔가 말하고 싶지만 괜히 말했다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입을 다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불편한 기분이 남습니다. 니체는 믿기보다는 관찰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신자가 너무 시끄럽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여 멀리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치든 건강 정보든 육아 방식이든 확신에 취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믿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차분히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확신에 찬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당하는 것 같고 조용히 생각할 공간이 사라지니까요.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세상이 흑백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만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이 맞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라고 합니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건 틀렸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웃으면서 유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들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지죠.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최고의 적이어야 한다고요. 친구에게 반대할 때 마음이 가장 가까워야 한다고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친구는 내가 틀렸을 때 그래, 내 말이 맞아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들은 이런 친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만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확신을 강화해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한 발자국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과연 좋은 관계일까요? 우리의 관계에서 거리 두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라고 받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닌 자기 보호입니다. 관계에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관계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날씨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도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요. 방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맞서기보다 조용히 나만의 생각을 지키는 것,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용기입니다. 세상에는 확신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으면 그건 독단입니다. 의심만 있고 확신이 없으면 그건 우유부단입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잘 포장된 가짜 친절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조언인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 싶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잔인하거나 비열해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시끌벅적한 친절이 존재한다. 누군가를 돕고 조언하고 위로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친절이 진짜 친절은 아닙니다. 어떤 친절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요됩니다. 어떤 친절은 상대방의 아픔을 듣기보다 자기 해결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친절은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크게 말하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내가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해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했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지세요. 여행을 가세요. 모두 좋은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고통스러웠답니다. 정작 그분이 원했던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내가 느끼는 공허함과 슬픔을 조용히 공감해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해결책을 주려고 했답니다. 친절한 마음이었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답니다. 친절과 잔인함의 경계는 미묘합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우선시하며 잘 살피고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친절은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니체는 연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연민이 때로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불쌍해, 도와줘야 해라는 생각이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니체가 말하는 것은 연민의 감정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내민 나의 손길이 상대방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지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진짜 친절입니다. 친절은 조용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만족입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친절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함께 침묵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자네 정말 잘 살았어. 부러워.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듣기 좋은 그 칭찬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니체의 사상을 담은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칭찬하는 한, 당신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건 칭찬을 무조건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이 모든 좋은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었나요? 정말 나의 기준이었나요? 아니면 남들의 기준이었나요?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칭찬하는 건 그들의 기준에 맞는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 길은 어쩌면 칭찬받지 못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마음이 온전히 편해진다면 그것이 내 길입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는데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지만 그분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으셨답니다. 평생 꿈꿔왔던 카페를 열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변 반응은 차가웠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카페야? 돈만 날리게. 그냥 쉬세요. 가족들도 반대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심하셨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지금 그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매일 행복하시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라고 하십니다. 남들은 이해 못해도 본인은 만족하십니다. 이게 진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아, 이제 나를 떠나라. 차라투스트라에 저항하라. 그를 부끄러워하라. 그가 너를 속였을 수도 있으니 언제나 제자로만 머문다면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스승은 제자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 길이 스승의 길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규범, 주변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떠날 때입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넘어설 때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남들 기준에서 잘한 건가? 내 기준에서 잘한 건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남의 시선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보는 겁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지요. 남의 길을 가는 건 쉽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미 닦여진 길이니까요. 하지만 내 길을 가는 건 어렵습니다.
아직 길이 없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과 어려움이 바로 삶입니다. 쉬운 길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길을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외롭습니다. 남들의 응원과 이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 남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꿋꿋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은 새순을 틔웁니다. 겨울 동안 묵은 것들을 떨어뜨리고 푸릇푸릇 새로운 잎들을 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생각들, 익숙한 습관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 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마음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닌 것이다. 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습니다. 낡은 껍질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으니까요. 만약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생각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말들이 바로 낡은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틀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넘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배웠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쌓인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교조화되어 새로운 배움을 막으면 그건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낡은 고정관념은 내 생각이 넓어지는 길을 막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70이 넘은 한 남성분은 평생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프셔서 집안을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분이 집안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고 싫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해? 하지만 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집안일도 일이구나. 이 긴 세월 동안 당신이 이걸 혼자 다 하며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구나. 미안하고 고마웠어.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분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70년 넘게 믿어온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듯 긴 시간 믿어왔던 것들이 허물을 벗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생각들이 서서히 벗겨지며 새로운 시각이 트이는 순간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는 매를 맞아야 한다고요. 왜일까요? 진리는 아름다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때로 추하고 불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진리란 항상 긍정적이며 밝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둡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름다운 진리만 찾아왔습니다. 듣기 좋은 말, 마음 편한 생각, 안전한 믿음. 하지만 진짜 진리는 때로 이런 것들과 정반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변화가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항상 가던 산책 코스를 바꾸거나 늘 읽던 신문 대신 다른 매체를 보거나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보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내 생각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새로운 제안을 할 때 그건 안 돼라고 바로 막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열어두는 것. 원래 그래라는 말 대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라고 말해보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건 과거의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낡은 껍질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것인가. 변화는 때때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 늘 걸어왔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항상 무섭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은 채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는 항상 돌부리가 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놓인 돌부리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떤 크기인지 가늠할 수도 없으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돌부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수없이 걸려 넘어지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밟고 한 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같은 돌부리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억지 낙관론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의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보되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돌부리들은 내가 놓은 게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돌부리들은 걸림돌인가요? 디딤돌인가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럼 고통을 찾아야 하나고 생각하십니다. 고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은 찾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니까요. 중요한 건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 고통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역경을 떠올려 보면서 이 일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한 걸음 더 가라고 하는 걸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입니다. 해석은 이건 최악이야 또는 이걸로 뭔가 배울 수 있어입니다. 해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한테라고 묻기보다 이걸로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질문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돌부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돌부리는 더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돌부리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걸려 넘어졌던 돌이 나중에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입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강해집니다.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겸손해져야지. 자꾸 나대면 안 돼. 맞는 말 같지만 겸손함과 자기 비하가 섞인 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를 원한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인정하고 못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요. 꾸밈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낮춥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자신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칭찬받고 싶어서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겸손함을 가장한 인정 욕구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담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비난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받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남의 평가로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갈구하지만 말고 자신을 과하게 낮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이건 잘해요. 하지만 저건 못해요. 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꾸밈없는 모습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움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변화를 막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해 라고 계속 말하다 보면 정작 성장할 기회를 놓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부족함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니에요. 저는요. 라고 바로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과도하게 겸손한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나를 낮추는 말보다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뛰어남을 감추고 부정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높이 날아오를수록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전체가 보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안 보여도 숲 전체가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까짓 것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도 목표, 가치, 방향 같은 큰 축이 선명해지면 마음을 흔들던 뒷말, 체면, 남의 평가 같은 사소한 잡음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땅에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큰 그림만 보고 세세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이상만 말하고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높이 올라가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려와서 작은 것들도 봐야 합니다. 손자의 작은 웃음, 길가의 꽃 한 송이, 이웃의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니체는 군중의 소음에 지치지 말고 물러나서 자기 리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상승할 때에는 사소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것들을 가리는 그림자도 따라붙게 됩니다. 이 그림자에는 고독과 건조함, 오만과 외로움도 포함됩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랑, 소유욕, 질투, 양심, 경건, 잔혹의 역사가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음식의 도덕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있는지, 결혼과 우정의 변증법이 서술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큰 이론, 큰 원칙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이루는 건 작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됩니다. 큰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때 의도적으로 작은 것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창밖 새소리, 차 한 잔의 온기, 햇살의 따스함. 반대로 작은 일로 마음이 불편할 때는 잠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보는 겁니다. 1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자문해 보는 거지요. 큰 것과 작은 것, 둘 다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보는 것. 어느 한 곳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익힐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높이 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땅에 내려와야 합니다. 구름 위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에는 작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큰 성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들에 더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저녁에 보는 노을, 배우자와 나누는 미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하루는 10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모두에게 하루는 동일하게 20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길다고 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루를 큰 주머니 하나로 보면 뭔가 크고 중요한 일 하나밖에 못 넣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주머니 100개로 나누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책 읽기 20분, 친구에게 전화 10분, 창밖 보며 차 마시기 15분. 이렇게 작게 나누면 하루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큰 일 하나를 해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겁니다. 최근에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신 한 분은 이제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TV 보고 멍 때리고 그러다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침 6시 산책, 7시 아침 식사, 8시 신문 읽기, 9시 운동, 10시 차 마시며 음악 듣기. 이렇게 작게 나누니까 하루가 알차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오늘 참 많은 걸 했네 하고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꼭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자신의 소소한 계획을 마주하며 알찬 하루를 보냈기에 기분 좋은 매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바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자녀, 손주, 집 위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루 중 나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시간 단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큰 일 하나를 완성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5분짜리 주머니를 만들어 보는 거지요. 기다리는 시간,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창밖 보기, 스트레칭, 감사일기 한 줄 쓰기. 큰 것 하나를 이루려 하기보다 작고 의미 있는 것들로 하루를 채워보는 것. 그렇게 하면 저녁에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대신 오늘 참 많은 걸 했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10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머니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주머니 하나만 보고 작은 주머니 99개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주머니들을 찾아보십시오. 아침 햇살, 점심 식사, 저녁 산책, 모든 순간이 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의 의미를 담으면 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정합니다. 큰 일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작은 일 여러 개로 하루를 채워보십시오. 비로소 하루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논란이 되는 주제를 접했습니다. 댓글을 보니 양쪽 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누가 봐도 이게 맞아.
하지만 둘 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담은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거짓은 알아채기 쉽습니다. 명백히 틀린 것, 사실이 아닌 것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확인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걸 믿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증거가 있든 없든, 사실이든 아니든 믿음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은 진실을 보여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갇힌 사람은 진실을 보여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야, 그건 조작이야 라고 말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종교, 건강, 육아,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이게 맞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보다 질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니체는 확신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확신에 찬 사람, 소신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확신은 위험합니다. 확신은 질문을 막고 의심을 차단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믿되 동시에 의심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되 동시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일까?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궁금해해 보는 거지요. 사실, 해석,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석은 이건 이런 의미야. 감정은 나는 이렇게 느껴. 이 세 가지를 섞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걸 믿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사실일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의심을 막으면 그건 독이 됩니다. 건강한 믿음은 질문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것을 의심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의심하는 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짜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설레는 변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면 안 돼. 안전하게 사는 게 최고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다가 정작 사는 재미를 잃은 건 아닐까? 나를 믿어라.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위험한 삶이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번지점프를 하고 모험을 떠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입니다.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한 삶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동네를 산책하는 것, 평소에 안 읽던 책을 펼쳐보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위험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작은 위험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완전히 예측 가능한 삶, 완벽하게 안전한 삶은 편안할 수 있지만 지루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마음도 몸도 늙어갑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실패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해봤는데 안 맞네, 생각과 달랐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번 주에 작은 위험 하나를 감수해 볼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식당, 해보지 않은 운동, 읽어보지 않은 장르의 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두에게 꼭 맞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선택보다 조금은 설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아니라 생존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항상 약간의 위험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위험을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위험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잃을 것이 훨씬 적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직장, 명예,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삶을 산다는 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설렘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법,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 남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법, 낡은 생각을 벗는 용기, 그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삶은 스스로를 극복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극복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조금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해보는 것입니다. 어제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삶입니다.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 낡은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 것인가, 조금 다른 하루를 살 것인가, 익숙한 생각을 반복할 것인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인가,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조금은 설레는 길을 갈 것인가.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창조하는 자는 인간의 목표를 창조하고 대지에 의미와 미래를 부여하는 자이다. 이 창조하는 자가 비로소 선과 악이라는 것을 창조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어진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치를 창조할 차례입니다. 내게 무엇이 옳은지, 내게 무엇이 의미 있는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정답을 찾기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스스로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용기 내고 조금 더 나다워지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극복하시겠습니까? 후회일까요? 자책일까요? 남의 시선일까요? 낡은 믿음일까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매일 스스로를 극복하는 여정입니다. 어제의 나를 한 발짝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웃는 자가 마지막까지 웃을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오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한 발을 내딛어 봅시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며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어제의 나를 한 발짝 넘어서는 작은 선택을 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여정, 스스로를 극복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진짜 기쁨을, 진짜 삶을.
인생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입니다. 진짜로 살아있느냐입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로 머물 것인가, 오늘의 나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삶을 만듭니다. 그 여정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진짜 당신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